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지금 7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이 시간에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우리 변호사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 저는 여의도에서 엊그제 벌어진 김경수 재판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그 선거법 위반 및 업무 방해, 배임 이런 문제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그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그 문재인 정권의 탄핵 사유로 여러 가지를 듭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을 파괴했다거나 소득 주도 경제를 파괴하고 국군 무장을 해제하고 특히 국내의 원자력을 파괴하고 오히려 북한에다 원자력을 지어주려고 무슨 USB를 통해서 보냈다거나 4대 강보 해체, 국제 외교의 왕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간첩 사상, 코로나 사기 부정선거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탄핵 사유는 될지언정 당장 불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경수의 재판 사건은 이건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문재인은 김경수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가지고 있죠? 드루킹과 김경수는 댓글 조작을 142만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억 번에 달하는 클릭을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 총 6,572건의 기사를 11만 7,874건의 댓글에 757만 4,924회의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산수로 풀어내면 매일 1초당 29회, 1분당 175회의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어요. 공감을 비공감으로 만들고 비공감이라 한 것을 공감으로 돌리는 조작을 했습니다. 이건 메일로 따지면 매일 219개의 기사에다가 3,929개의 댓글을, 그래서 이걸 총 보태면 매일 총 25만 2,497회의 댓글에다가 공감 비공감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이 한 3년 끌어오는 동안에 문재인 정권은 이것이 정치적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고 또 압력도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래 1심, 2심을 거치는 동안에 오래 끌려오다가 드디어 7월 21일 날 이동원 대법관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동원 재판장은 재판장 전원 일치의 판결로서 이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래 이 댓글 조작 사건은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데 이것을 선거법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다른 걸로 적당히 붙이고, 그리고 무슨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거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익범 특검이 상당히 애를 먹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무죄를 했더라도 댓글 조작, 이것이 사실상 선거법 위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 박근혜 정권 말기에 그 국정원 사건에 비교해서도 거의 규모가 200배 가까이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오늘 3일째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다만 옆에서 그냥 군더더기 삼아서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뭐 이거 국정원 사건에 비해서 더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 문재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은 뭐 우리가 당시 선거에 17% 이상의 대승을 했는데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엉터리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억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안철수가 막 당시 가장 그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안철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올림픽을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약물 복용해도 좋은 것이냐, 이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어떤 논리와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이 김경수 사건의 재판 결과에 말을 붙일 건덕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당 일부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한다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과를 안 해요. 원래 그 양반 사과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무슨 사건이 있어도 자기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무슨 사과입니까? 이건 사퇴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권 후보들 그 싸움하는 걸 보면 볼만해요. 원래 이제 이 드루킹 사건, 소위 김경수 사건이 시작이 추미애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좀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죠. 그리고 또 추미애가 쫓겨날 경우를 대비해서 또 김두관 의원이 뭐 또 그 김경수 그 지지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서 좀 심한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명세 자기 동료 후보로서 경쟁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골의 면장, 이장 뭐 이런 수준의 악담을 하는 것은 품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엊그제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묘비를 쓰다듬으면서 조의를 표시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그 다음 날인가 손수건으로 그걸 닦으면서 더러운 손 만지지 말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5.18 묘지가 김두관 개인 소유입니까? 그것도 정말 웃기는 작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등등 문제를 가지고 이낙연과 이재명 간의 후보 사퇴, 그리고 무슨 흑색선전이 난무한데 2004년이죠. 2004년 3월에 그 노무현 탄핵안에 국회 통과했을 때 그 전경이 어제 저녁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명색 최고위원이라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조순영 의원, 추미애 의원 저하고 같이 뒷자리에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낙연 의원의 태도가 좀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낙연 의원이 탄핵을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당시에 참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아예 차라리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처럼 당이 이렇게 가들더라도 나는 반대다, 이렇게 차라리 나오는 게 낫는데, 이 사람은 당에 따라가는 방법을 따라가는 척 하면서 표는 다른 데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제가 속해 있었던 새천년민주당, 이것이 훨씬 더 민주당 정권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하자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저도 몇 차례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새로운 열린 우리당을 만드는 정당의 새로운 돌파구로 탄핵을 연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의 정통은 아직 새천년 민주당이었습니다. 47명을 노무현이가 끌어갔지만은, 그리고 그 정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남북도 광주에서는 아직도 새천년 민주당이 훨씬 더 강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의 대변 정당은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지역구 사람들의 반응에 맞추면서 자기의 차후의 정치적인 배팅을 노무현한테 한 겁니다. 양다리 걸쳤죠. 근데 그 양다리 걸쳐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초대 국무총리도 하고 그랬죠. 영달했습니다. 양다리를 걸쳐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다음에 몇 년 세월이 지나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 경선에서 양다리 걸친 것이 문제로 제기가 됐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자기는 뭐 죽을 때까지 어디 찍었는지 말을 안 하겠다, 그런 아주 단호한 발언을 했는데, 요새는 또 자기가 노무현 찍었다는 걸 또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는 아니겠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결사항쟁의 각오를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막 그걸 공격하는 것도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탄핵을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았던 추미애 의원도 막판에 막 탄핵에 가담했다는 얘기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그래도 탄핵 잘못했다고 열심히 빌고 삼보 일배하고 아우성 아주 굽신거리고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한번 떨어지는 고난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새 또 다시 살아와서 요새 정무형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새천년 민주당에서 노무현과 같이 열린 우리당으로 공개적으로 갔거나 비밀리에 내응해서 갔던 사람의 결과가 요새 고모양고꼴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당선자와 같이 새 정당 만들겠다고 나타났던 호남의 삼총사가 누구냐면 정동영, 신기남, 누굽니까? 천정배. 이게 천신정이라고 합니다. 천신정이 그걸 갔는데 이 세 사람이 거기서 뭐 당의장도 해먹고 무슨 법무장관도 해먹고 다 해먹었어요. 그러다 막판은 노무현 말기에 보니까 노무현 형편없더라. 그리고 전부 떨어져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참 회오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는 노무현하고 개인적으로 참 친했습니다만 끝끝내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으면서 뭐 가기 직전에 저하고도 대화도 길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인간적으로 노무현이 참 아까워서 그때만 해도, 당신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다, 후회할 것이다. 어떻게 당신에게 대통령을 만들어준 당을 깨고 나갈 수 있느냐, 당신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내가 막 보증한다. 그런데 김 선배 나는 뭐 새로운 정당 100년 먹은 정당 만들고 뭐쩌고, 가서 만들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앙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 비판했다고 해서 구속도 한 10여일 당하고, 명예훼손 했다고. 나는 재판에 쭉 명예훼손으로 많이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보면서
그때 열린우리당 만들고 했던 걸 내가 좀 더 억지로 잡았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잡았더라면 노무현에게 저렇게 불행한 최후는 없었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히려 남아있는 그 친노파들, 걔중에는 막판에 정동영, 신기남, 전정배와 같이 노무현 막 반대하고 민주노통이 막 실망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이런 사람들이 노 대통령이 딱 자살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를 신으로 만드는 거야, 아마. 와, 놀랬어요. 놀랄 노째. 뭐, 그 사람들 명단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공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아주 위대한 하느님처럼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노무현을 신으로 모셔가지고 정치를 해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김경수의 사건도 노무현 이후를 이끄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뭐 어떤 이유였던 간에 저는 자세히 직접 못 들었습니다만, 노 대통령이 생전에 문재인 비서실장 할 때 당신 정치하지 마,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몇 번 그거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은 그 정통성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사퇴해야죠. 좋게 적정한 시간에, 좀 이른 시간에 하야를 하는 것이 나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린우리당 쪽에서도 대통령을 모시고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탈당해라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볼멘 소리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차라리 인간 문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부덕의 소치다, 내가 이런 사건을 그렇게 크게 벌렸으라고 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책임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나의 수행 실전까지 했던 김경수 지사가, 동지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깨끗이 자리를 물러나서 이 선거를 공정하게 하자. 우선 선관위원 중에서 그 상임위원 조혜주 후임을 정말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세우고 대통령의 대권을 국무총리에게 양보하고, 이제 뭐 한 몇 개월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할 때 지금 김부겸 총리가 정 마음에 안 든다면 또 다른 사람 바꿔서 또 하든지, 그건 뭐 거기서 알아서 하시고 물러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년 3월 9일 선거가 다시는 이런 드루킹 같은 킹크랩을 돌려가고 댓글을 조작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천벌 맞는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하고 요구합니다. 인생이 재활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적당하게 들으면 듣고 말만 하는 식으로 그냥 애매하게 뭐 그 유감으로 생각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코로나 덕을 많이 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시간쯤, 오늘 아니면 내일에 광화문에 사람이 수백만이 찰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각하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 선거 먼저 한참 하고 뭐 당 대우할 때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자 우리를 상상하게 듣고 있어요. 그 경인선이 뭡니까? 드루킹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루킹 조직의 이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건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만 숫자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못했는데, 이 숫자가 이거 보세요.
너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도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국정원 댓글은 8,000개예요. 요거 뭐요? 142만 중에서 직접적으로 관계한 것은 118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118만의 댓글을 검찰에서 전부 조사를 하였어요. 댓글이 어떻게 바꿔졌던가. 그리고 그때 할 때마다 댓글이 엉뚱하게 돌아가고 온 게 다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상한 변명을 하면 정말 사람 추접스럽게 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파천황적인 인생 일대의 최대의 결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을 가져오기까지 허익범 특검 정말 큰일 하셨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한국의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없는 실망과 절망을 느끼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두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구나. 그래서 제 옛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만, 역사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절망적인 데서도 마지막에 이런 사건 하나로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을 돌리는 의인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허익범 특검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해갖고 지금도 1500일 이상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박영수 특검은 뭐합니까 요새? 포르쉐 파라미언가 해갖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명색 대통령을 단죄한다고 난리치면서 고급 자동차 선물 받고 월 777만 원 돈을 4년 내내 팔아먹고, 그러고 살면서 부족해서 온갖 짓 다 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역사라는 게 결국 정의와 진실 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그 4인 합의체인가요? 거기에서 만장일치를 끌어낸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에도 신뢰와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이름이 공교롭게 옛날 그 자유당 때 유명했던, 자유당이 아니죠, 공화당 때 유명했던 이동원 외무부 장관 이름이 같고, 또 드루킹하고 이름이 드루킹은 김동원이죠. 여기는 이동원이어서 김동원, 이동원이가 또 이 사건을 만드는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생기는군요. 아무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번 선거는 3월 9일은 모든 사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이 나라에 어떤 정치가 들어와야만 이 역사를 잘 끌어갈 것이냐, 어떤 지도부가 들어와야만 일본한테 저렇게 무시당하면서 올림픽이 벌어지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서 한일 정상회담 좀 하자고 하도 저기서 노 땡큐하고 막아버리는 이런 외교적 망신당하고, 아니 중국에서는 그냥 쩔쩔 매는 거야. 이거 한말 마지막에 원색이라고 있었죠. 20몇 살 먹은 젊은 장수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큰 소리 꽝꽝 옌시카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그냥 말 타고 그냥 고정 앞에까지 팍 내리는 그런 안하무인은 중국의 그 득세, 그것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중국 대사 정도가 그냥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끄떡 하면 그 왕인가 하는 외교부장이 와서 공갈 빵빵 치고, 이런 중국의 굴종적인 자세를 끊어야만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3월 9일을 모든 국민이 축제가 돼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생을 살리고 젊은이의 미래를 열고 내외적으로 국가적으로 국격을 올리고 원전 다시 가져오고 아파트 문제도 잘 해결하고 세금도 많이 안 내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자고요. 이 출발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혁명적인 결단, 사태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가서 열린우리당 만드는 바로 직전에 저한테 길게 얘기했어요. 각각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냥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지금은 여러분들은 신을 만들어서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 불행한 인생을 마감한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 잘 생각하시고 조용히 사색하시고 민족과 개인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열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